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양 철학에 의해 6주차 수업을 시작합니다. 추석 잘 쉬었죠? 잘 놀고 이제 6주차 시작하면서 한 말씀 드리면은 우리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이렇게 2학기째 벌써 동영상 강의를 하고 비대면 수업을 하는데 참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1학년들은 대학에 입학해서 지금 이렇게 대면 수업을 거의 못하고 있잖아요. 그걸 대학 생활이 공부만이 아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만남과 또 이렇게 뭐 동아리 활동 등등 통해서 이렇게 친구도 사귀고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이제 배우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기회를 사실 박탈당한 거죠. 참 그런 점에서 안타깝죠. 빨리 종료돼서 내 다음 학기부터는 정상적인 대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정말 바라는데요. 그러나 반면에 또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서도 얻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자유로운 시간도 많아졌고 알바도 더 할 수 있는 시간도 많아졌겠지만 공부를 더 할 수 있는 시간도 많아진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대면 수업할 때 강의 준비보다 이 비대면 수업 준비하면서 훨씬 더 많은 양을 더 열심히 강의 준비를 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용적으로는 더 충실한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 듣고 또 거기서 더 찾아서 여러분이 공부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책도 읽고 여러 인터넷 자료도 더 찾아보고 하면서 여러분 많은 거를 배울 수 있어요. 또 이 유튜브도 그냥 흥미 위주로만 보지 말고 이렇게 역사적인 배경이나 어떤 사상적인 내용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보면서 정말 저도 내가 미처 몰랐던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 수업만이 아니라 여러 수업에서 더 깊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력을 기르는 그런 시간, 그런 기간으로 삼아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열심히 질문이나 토론도 걸어오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주고받은 대화, 토론도 이렇게 올리고 그러겠습니다. 그걸 보면서 여러분이 간접으로 많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3교시에는 데카르트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고요. 4교시에는 이제 데카르트로부터 시작되는 이제 근대 철학, 서양 근대 철학이 우리 책에 이렇게 자세하게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륙의 합리론과 영국의 경험론 이 두 가지 흐름을 4교시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먼저 데카르트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 30년 전쟁이란 역사적 사건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데카르트가 태어난 시기는 1596년부터 1650년까지 살았어요. 이 시기는 그야말로 이제 중세가 거의 끝나가고 이제 새로운 어떤 역사적인 큰 전환이 유럽에 닥친 때죠.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제 유럽이 그 카톨릭에 의해서, 즉 교황에 의해서 모든 나라가 사실 정신적으로 통일되어 있었거든요. 종교적으로. 그런데 이제 두 개로 나뉘어진 거예요. 구교 카톨릭과 신교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로. 그러면서 이제 정치적으로 그게 또 나라가 갈라지게 된 거예요. 그 영주가 또는 왕이 개신교를 믿으면 그 지역은 개신교가 허용되고, 만약에 왕이나 영주가 가톨릭을 믿으면 거기서 이제 개신교가 금지되는 거죠. 이렇게 종교가 정치에 의해서 이렇게 통제가 되다 보니까 그것이 갈등을 일으켜서 결국 전쟁으로 일어난 것이 1617년부터 1619년부터 1649년까지 딱 30년 동안 일어난
30년 전쟁입니다. 이제 그 전쟁이 끝나고 오늘날의 유럽의 국가가 다 이렇게 명확하게 이제 선이 그어졌죠. 또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이제 탄생하기도 하고, 지금 네덜란드와 벨기에와 룩셈부르크 다 합친 나라였죠, 그때는. 그래서 하여간 이 종교와 정치가 이렇게 결합이 될 때 엄청난 이제 사회 문제, 국가 전쟁 같은 큰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하여간 이 전쟁을 계기로 우리나라는 6.25 한국전쟁 3년 하는데도 얼마나 큰 정말 참혹한 경험을 했습니까?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나라가 결국은 다시 처참하게 분단되고, 그런데 그것을 30년을 겪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세대를 얼마나 유럽이 피폐하게 됐는지 이해하시겠죠. 그 와중에서 데카르트는 자기의 철학, 새로운 철학을, 확고한 철학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오히려 사회가 혼란할수록 그는 뭔가 새로운 길을 찾은 거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근대 철학이라는 것이 이제 형성이 됐고, 유럽의 정신 문명에 큰 영향을 주게 됐죠. 먼저 우리가 영상을 한번 한 4분짜리 30년 전쟁을 이렇게 개략적으로 설명하는 영상을 한번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조금 마치고요. 아주 원시적으로 제가 하고 있어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10년 전쟁은 1618년부터 1648년까지 현재의 독일 지역인 신성 로마 제국 내에서 카톨릭과 개신교를 지지하는 국가들 사이에 발생한 종교 전쟁으로, 초기에는 카톨릭의 신성 로마 제국과 칼뱅파 개신교를 믿는 팔츠 제후국 등 간의 전쟁이었으나 점차 정치적 성격을 띤 국제전쟁으로 번져가게 됩니다. 30년 전쟁을 잘 이해하기 위하여 17세기 초반 유럽의 국가별 종교 분포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 유럽을 이끌었던 프랑스, 신성 로마 제국 및 15세기 말 극적으로 아랍 세계를 몰아내고 마지막으로 유럽에 합류한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카톨릭 국가입니다. 반면 신흥 세력인 영국과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는 개신교 국가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해를 위한 대체적인 분류이며, 그 안의 제후국들, 특히 신성로마 제국은 구교와 신교가 대립하고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30년 전쟁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년 전쟁은 구교 국가인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 페르디난트 2세가 제국 내 모든 국민에게 카톨릭을 강요하면서 발생하였습니다. 루터파의 종교 자유를 인정한 아우구스부르크 화의를 역행하는 이 조치에 신성로마 제국 내의 개신교 제후국들은 개신교 동맹을 결성하여 저항하였으며, 독자적으로 황제 프리드리히 5세를 선출하였습니다. 신성로마 제국 내의 카톨릭을 믿던 또 다른 제후국들은 이에 반발하여 카톨릭 연맹을 결성하여 두 세력은 대립하였고, 1620년 백산 전투에서 카톨릭이 승리하여 개신교도들은 탄압받기 시작하고, 이에 인근의 개신교 국가들은 위협을 느끼고 신성로마 제국을 견제하게 됩니다. 하지만 같은 합스부르크 왕가였던 스페인이 신성로마 제국을 지지함에 따라 신성로마 제국의 힘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이 합스부르크 왕가의 연합에 가장 큰 두려움을 느낀 나라는 지리적으로 두 국가 사이에 끼어 있었던 부르봉 왕가의 프랑스였습니다. 따라서 프랑스는 카톨릭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성로마 제국에 대한 개신교 국가의 공격을 보이지 않게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신성로마 제국이 커져감에 따라 유럽의 북쪽에 위치한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과 같은 개신교 국가들 역시 프랑스처럼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덴마크와 스웨덴은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등의 지원을 받아 차례로 신성로마 제국을 공격하지만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결국 두 합스부르크 국가의 압박을 견디다 못한 프랑스가 1635년 신성로마 제국 및 스페인과 전면전을 펼치게 됩니다. 이후 전쟁은 일진일퇴를 거듭하다가 1641년 전세가 불리해진 신성로마 제국의 페르디난트 3세가 종전을 제의하게 되고,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이 성립되면서 전쟁은 종료되게 되지만 베스트팔렌 조약을 통하여 합스부르크 왕가의 권위는 무너지게 됩니다. 신성로마 제국의 지방 제국에 대한 형식적인 우월권이 인정되지 않게 되었고 황제라는 칭호도 명예직 수준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또한 스페인은 네덜란드의 독립을 인정하게 되고 유럽에서의 영향력이 크게 감소됩니다. 아울러 스웨덴이 새롭게 북유럽의 강자로 떠오르게 되었으며 영국 역시 두 차례 시민혁명을 통하여 새로운 강국으로 부상합니다. 시민혁명은 다음 시간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역사가들은 30년 전쟁을 종교 중심의 중세 봉건 국가에서 영토 중심의 근대 국민국가로 전환되는 시발점이라고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30년 전쟁을 이후로 유럽은 더 이상 종교를 이유로 전쟁하지 않고 세력 균형을 파괴하는 강대국을 견제한다거나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하기 위하여 전쟁을 벌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전쟁은 시민혁명을 먼저 살펴본 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이어서 제가 준비한 이제 사진들을 보면서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예, 이 사진이 이제 30년 전쟁을 그린 그 그림이고요. 이렇게 도시들을 점령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양쪽에서, 그리고 그 와중에 하여튼 시민들은 학살당하고 어느 편에 섰느냐에 따라서 아주 그거를 30년 동안 반복을 했으니까 결국은 유럽의 그 신성 로마 제국의 인구의 20, 30%가 그 30년 동안에 사라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데카르트로 넘어가세요. 이런 속에서 데카르트는 초연하게 자기 철학을 추구했죠. 어차피 자기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톨릭이었지만 개신교 네덜란드 군대에 들어가서 이제 양쪽을 다 경험을 하고, 이 사람은 정말 이제 종교의 평화를 원했겠죠. 그리고 나중에 프랑스를 떠나서 네덜란드에서 삽니다. 왜냐하면 네덜란드에서는 이런 사상과 종교의 자유가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허용이 됐기 때문에 네덜란드에 살다가 나중에 스웨덴에 불려가서 이제 거기서 1년 있다가 죽죠. 자, 이 사람이 바로 유명한 데카르트죠. 르네 데카르트. 자, 그리고 이 사람의 그 삶의 과정을 좀 보면, 예, 1596년에 이제 프랑스 라에라는 데서 출생해서요. 1614년에 라플라슈 이 예수회 아주 가톨릭의 정예 선교 단체인 라플라슈 콜레지를 졸업해요. 우리나라로 치면 서강대학이죠. 그다음에 1616년에 푸아티에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합니다. 의학도 공부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1629년에 이제 네덜란드에 이제 종군 장교로 갔다가 거기에서 거주하면서 철학에 몰두하고 1637년에 유명한 방법서설을 발표하고 1641년 성찰을 발표하면서 이제 그의 철학의 제1원리를 제시하죠. 즉 우리가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라는 이제 원리를 제시하고 1644년에 철학의 원리를 발표하고 1649년에 스웨덴 여왕의 철학 교사가 되죠. 가정교사가 되죠. 그리고 1650년에 폐렴으로 사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원래 탄생지인 리에시가 데카르트 시로 개명을 했다고 그래요. 이것이 이제 유명한 데카르트의 방법소설 책이죠. 책의 불어판이죠. 그 당시에 나온. 여기 이제 보면 디스쿠르 드라 메토드에서 방법이란 말이죠. 영어로 해도 메소드라고 그러죠. 방법에 대한 담론이란 뜻이에요. 방법 소설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번역된 방법소설, 최근에 번역된 책이고요. 옛날부터 많이 번역돼 있었죠. 네. 거기에 이제 정신 지도를 위한 규칙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성찰. 성찰은 메디타시옹이라는 불어죠. 깊이 스스로 반성하면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그 기타 자연 이 과학적인 연구도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이 사진은, 이 그림은 이 스웨덴의 크리스티나 여왕의 초청으로 그 추운 스톡홀름에 가서 가정교사 할 때 그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여기서 1년밖에 살지 못했죠. 워낙 아침부터 이 사람은 11시까지 늦잠을 자야 되는데 여왕이 일찍 일어나서 이제 그 강의를 해달라 그러니까 일어나다가 또 추운 날씨에 폐렴을 걸려서 세상을 떠났죠. 이 사람은 우리가 철학자로만 알고 있는데 철학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자연과학에 대해서 아주 나름대로 깊은 연구를 한 사람이에요. 데카르트의 철학은 기계론적 철학이라고 해서 이렇게 우주 모든 물체를 입자론으로 보는 겁니다. 입자 사이에 이렇게 자기력,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한다고 봤죠. 전형적인 그런 입자 물리학을 지지한 거죠. 그 다음에 이분이 또 인간 인체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이렇게 인간을 하나의 기계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각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신경, 뇌신경에 대해서도 이렇게 많이 연구했어요. 이렇게 해서 인간이 예를 들면 이 사진이 데카르트 책에 나오는 건데요. 불에 대면은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감지하느냐 해서 이 뇌로부터 신경줄이 있어서 이렇게 감지한다. 이런 연구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철학에도 그 영향이 나오는 거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이 사람의 이제 철학의 목적은 뭐냐면 수학을 하나의 가장 기본적인 그 학문으로 확고한 학문의 모델로 생각을 했어요. 그것은 옛날 피타고라스나 플라톤도 기하학을 모르면 플라톤의 아카데미아에 들어오지 말라 그런 것처럼 수학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학문인데 계산을 해보면 방정식이 틀림이 없잖아요. 답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런 어떤 확고한 원리 위에 철학을 만들려고 했죠. 그리고 그 중세까지 그가 배운 카톨릭 철학, 뭐 아퀴나스 철학, 스콜라 철학 이런 거 다 버리고 이제 새로 시작하자. 그리고 어떤 그 모델은 수학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이 모든 사물을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정신이에요. 정신세계. 그 다음에 하나는 물질세계이죠. 뭐 당연하죠. 이것을 이제 이원론적인 체계라고 하죠.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정신과 물질을, 그러니까 신체가 포함되는 물질세계 두 개로 나누는데 이제 정신의 원리는 사유예요. 사유. 생각이죠. 그 다음에 신체, 물리적인 신체의 원리는 연장. 연장이라는 것은 3차원적인 그런 공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우리의 그 철학적 사고, 즉 정신의 활동은 어디에서 출발하냐 하면 본유관념에서 출발한다고 보는 거예요. 즉 그게 이제 본유관념이 뭐냐면 이성적인 어떤 사고 규칙이죠. 논리적인 규칙이라든지 어떤 신에 관한 관념이라든지 인간의 어떤 자유의 관념 뭐 등등 또 이런 이성의 규칙 이런 것이 다 본유관념이에요. 이것은 원래 인간이 신에 의해서 창조될 때부터 원래 주어졌다고 보는 거죠. 이거는 경험적으로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난 다음에. 그런 점에서 데카르트를 대륙 합리론 또는 관념론의 출발자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이원론적이에요. 정신 영역과 신체 영역은 완전히 다른 원리에 의해서 지배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신체를 연구하려면 철저히
감각적이고 경험적인 지식에 근거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물리학이나 생물학을 통해서 이 신체를 연구해야 되고, 정신은 오직 사고 능력을 통해서만 연구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가 나름대로 이 뇌를 연구해서 보니까 이 대뇌 가운데 조그만 어떤 부분이 있어요. 동그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송과선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pineal gland라고 하는데 요즘은 송과샘이라고 하죠. 그게 바로 우리가 요즘 밝혀낸 바에 의하면 우리가 잘 때 분비가 되는 멜라토닌, 사람이 졸리게 만드는 멜라토닌을 만들어내는 그 뇌의 일부 부분이에요. 근데 재미있게도 그 기능을 몰랐기 때문에 데카르트는 그 당시는 이 해부학의 아주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들을 정확히 몰랐어요. 해부는 했는데 그래서 이제 데카르트가 추측하기를 바로 이게 뇌의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이 송과 샘이 이 두 영역, 신체 영역과 정신 영역이 만나는, 영혼과 육체가 서로 교환되는 그런 어떤 중심부, 마치 지금 판문점과 같은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입장을 이제 심신이원론이라고 그래요. 인간의 심신이 두 가지의 질서와 구조를 갖고 서로 함께 인간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데카르트가 비기독교인이 아니고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우리 인간의 이 정신 능력을 어디에 근거가 어디 있냐면 신의 은총이라고 봤어요. 신이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신의 인간의 구원은 그 신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얻어지지만, 그러나 인간에게는 이제 이 정신에 의해서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그게 예수의 신학의, 가톨릭 신학의 이제 대체적인 흐름인데요.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원죄를 상당히 낙관적으로 봅니다. 인간이 자유의 노력에 의해서, 자유로운 노력과 의지에 의해서 인간이 이 원래의 선에 도달할 수 있다. 물론 구원 그것만으로 충분하진 않아요. 구원과 은혜가 필요한데, 그러나 상당 부분은 인간이 본성을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가톨릭 신학의 큰 방향입니다. 자, 이제 그건 그렇고요. 이분이 결코 이제 그 시대의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도 그 당시는 99%가 다 가톨릭 아니면 개신교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이분도 당연히 그런 신앙을 가졌죠. 기독교 신앙을. 그러나 이분에게 이제 철학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신을 전제로 해서 인간이 스스로 정신적인 어떤 확신, 어떤 이 철학 사유의 어떤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는 원리가 뭐냐를 이제 찾으려고 했죠. 그것이 바로 코기토라는 건데, 성찰의 그 부분을 한번 중요한 부분을 읽어보죠. 이를테면 우리의 감각은 때때로 우리를 속이기에 나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것은 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기로 했다. 우리의 감각이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거죠. 정확하지 않다는 뜻이죠. 실제로 그렇죠. 우리가 봤는데 부정확하게 보는 경우도 많고 또 착각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리고 합리적인 사람도 종종 오류에 빠지기 때문에 또한 잘못된 논리에 빠지는데, 이를테면 가장 단순한 기하학적 사실에서도 마찬가지다. 논리도 우리가 오류에 빠질 수 있죠.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종종 오류를 저지르는 나로서는 여기에 제시된 모든 합리성을 거짓이라 치부할 것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는 깨어있을 때 경험하는 것과 정확히 같은 사상을 꿈속에서 겪는다면 무엇이 진실인지 분간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나는 내가 깨어있을 때 내 마음에 들어오는 모든 대상 역시도 내가 꿈속에서 오는 환상과 마찬가지로 진리가 아닐 수 있다고 가정할 것이다. 마치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꿈에서 어떤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꿈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나 그의 결론을 들어보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어떤 이성적인 능력이나 경험도 불확실한데 무엇이 확실하냐?
남는 게 무엇이냐 이거죠. 그러나 이와 같은 관찰에서 즉각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이 모든 것을 거짓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고, 이처럼 생각하는 나는 어디엔가 존재한다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진실을 발견한 바에 따라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코기토 에르고 숨 이라는 명제는 터무니없는 회의주의적 의심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진실이다. 따라서 나는 확신을 가지고 이를 철학의 제1원리로 결정할 수 있다. 즉 모든 것을 의심해요. 내 감각 경험도 의심하고 논리적인 사고도 의심해도 그 생각한다는 사실 자체는, 의심한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다는 이 사실 또는 의심한다는 사실에서 모든 철학을 출발하자 해서 점점 이제 확인해 가는 거죠. 진리를. 이것이 바로 간단히 말해서 데카르트의 철학의 원리입니다. 근대 철학의 이 사고가, 즉 생각한다는 활동이 모든 것의 출발이다. 그 내용이 어떻든 간에 생각한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배경에는 그 생각을 통해서 어떤 불변의 원리들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합리론 또는 관념론의 성격이죠. 그러면 이제 데카르트의 유명한 이 내가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는 이 논리가, 이 추론이 과연 합리적인 추론인가에 대해서 많은 철학사에서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그 키에르케고라는 19세기의 실존 철학자가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어요. 키에르케고르는 데카르트의 논제를 다음과 같이 비판했어요. 그는 이 데카르트가 말하는 생각하는 나, 코기토는 나의 존재를 이미 전제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즉 실존이 생각에 앞선다는 거죠. 그러므로 존재와 함께 결론을 내리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고 즉 생각이 존재의 근거다. 존재는 의심해도 생각은 의심할 수 없다. 라는 결론은 논리적으로 틀렸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키에르케고가. 그래서 그 키에르케고의 이제 논리를 3단 논법식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씁니다. X는 생각한다. X는 누군가 그 사람이죠. 생각하는 그 사람. 예를 들면 철수는 생각한다. 나는 그 철수다. 이렇게 이제 대전제가 X는 즉 철수는 생각한다. 소존제가 나는 철수이다. 자, 그래서 나온 게 그러므로 나는 생각한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나는 내가 생각하기 전에 뭐예요? X라는 존재가 결국 X가 생각한다라는 그 대전제를 결론에서 반복한 것에 불과하는 거죠. 그러니까 X가 생각하니까 내가 그 X면 그러므로 나는 생각한다. 이런 이제 3단 논법인데, 그러나 생각한 그 대전제에서 X는 생각한다라는 걸 전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X가 뭐예요? 사람이죠. 철수가 생각한다 할 때 철수가 있어야만 되는 거죠. 이 대전제가 참이려면 X가 존재해야죠. 그러니까 결국은 생각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X라는 존재가 먼저다. 즉 철수가 있다는 것이 있으니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키에르케고르의 이제 말을 조금 더 들어보면, 여기서 X는 생각하는 존재로부터 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주어이다. 여기서 코기토는 생각하는 나의 존재를 이미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데카르트의 주장은 논리적 논증이 아니라 오히려 심리적 호소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논리적으로는 존재, 나라는 그 나의 존재가 먼저고, 그래서 생각이 나오는 게 이 논리적인데 사실로도 맞고, 그런데 이제 데카르트는 우리에게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 의심하고 있는 것이 그 사실은 우리가 버릴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생각에서 모든 철학의 출발을 하자라는 이 심리적인 호소,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모든 것의 출발이 될 정도로 중요하다는 심리적 호소에 불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의 아무래도 이제 나의 존재, 즉 경험을 하는, 감각적으로 경험을 하는 나의 존재가 더 더 출발이다, 더 중요하다라고 보면 경험론 쪽으로 가는 거고요. 예, 이 근대 인식론에서 그 다음에 데카르트처럼 아니다, 생각이 원래 있어서 선언적으로 이미 주어져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을 함으로써 우리라는 존재가 형성이 돼가는 거다. 이렇게 보면 이제 합리론 또는 관념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3교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